이 모범 답안 처방은 없는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경제대국이지만 빈부격차의 심화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문제의 대부분 원인이 정치이고 해법도 정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여타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전에는 나라에 변고가 있거나 가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국왕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것으로 보고 왕이 하늘에 죄를 지내며 석고대죄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나라 힘든 국민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정치의 혁명 수준의 대수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그 수를 과감히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보좌관 급여에 굳고 지원도 중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 후원금을 받는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자체 선거도 폐지하고 지방의원들 역시 애초 시작할 때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자리는 명실공히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봉사직일 때 진정으로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나서게 된다고 본다. 한 해에 몇 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많은 특권과 혜택이 있다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를 좇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꼴모라는 패거리 정치의 온상인 정당을 없애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됨 없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정당에 소속되는 한 정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당리당략이 우선시되어 국민이나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던 애초의 소신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를 바꾸어 간다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들어가던 예산이 줄어 민생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다. 또 정당 정치를 없앰으로써 당파 싸움과 다를 바 없는 지긋지긋한 정쟁이 없어져 좌우 이념의 국민 분열과 대립이 종식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이나 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민생을 비롯한 국가적 난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 정치는 나라 살림을 하는 것이다. 살림을 하는 데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활, 민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는 원인 중 하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국가는 선진국, 국민은 후진국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는 주요 원인이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첨단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분배제도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분배제도는 재원 마련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 방안과 같은 것이다. 무리 없이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돈 말고도 각자 일을 하여 버는 돈이 또 있으므로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자연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들고 국민들 간의 대립이나 갈등도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10위의 부유한 국가라고 하지만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가려면 분배의 정의만 내세우고 경제 성장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 체제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따를 경제 체제가 없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게 할 수도 있는 상속세는 폐지의 기업의 승계권을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주축이 되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을 없애고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협의회와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하면 굳이 대립과 투쟁 없이도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업은 기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노사를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기업 가족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해결되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상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파이가 커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커진 파이는 다시 배당금 제도와 같은 분배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경제 성장의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즉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저축도 하지만 또 소비도 하게 되므로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업이 바빠지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은 고용을 더하게 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게 된다. 국민은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 지급금을 더 받게 되므로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주게 된다. 이처럼 경제 주체들이 상생하며 공동체 전체의 경제 규모를 계속 키워가도록 방안들을 연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서 지금까지 내놓은 나의 일련의 방안들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또 하나는 가계부채이다. 2021년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76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97.9%로 하네. 전 국민이 생산한 모든 것을 합한 것과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이 빚을 지게 된 데에는 개인의 책임 이전에 국가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실책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국가가 가계부채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고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국가부채로 전환시키면 가계부채에 따른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다. 물론 가계부채는 은행 빚뿐 아니라 사채도 포함된 것이다. 가계부채 정리는 임계 수위에 다다른 과도한 가계부채가 야기할 수 있는 은행 부실, 기업, 도산, 가정 붕괴와 같은 사회경제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소비활동을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로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하는 양적 완화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다.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오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부채를 갚지 못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단 1회에 한해 20년 정도 무이자, 무담보대출을 지원하여 재개할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국민 통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문제 중 또 하나는 출산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것은 당장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같은 경제 문제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저출산에는 취업에서부터 결혼, 주택, 육아, 교육, 국민의식 등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매달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국가에서 나온다면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도 결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 비용은 물론이고
자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한 명당 5천만 원 정도를 가정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 급락하는 신생아 수의 그래프를 상향 곡선으로 전환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는 가정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아내가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주어 가정경제를 지원하면 가정도 안정되고 아이의 정서교육에도 좋으므로 10년 정도의 육아 기간에는 그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취업이나 생계,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문제로서 국가사회적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은 물론 국가 존립과 민족의 존속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 나서서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해법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 수는 줄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긴 고령사회로 머자나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선 노후 대책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오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국민 전체의 노후 생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전 국민 노후 대책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노후 대책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하여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세금과 비슷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수령 시작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2054년쯤이면 기금이 완전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불완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점차 없애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대신 국가가 젊은 시절 산업여군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년층의 공로를 생각하여 노후 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내가 일찍이 내놓은 방안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방안을 본떠 만 65세 이상이면서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3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여전히 적다고 본다. 매월 70만 원 정도는 지급하고 거기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제도 같은 것이 함께 시행되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은 물론 자식들로부터 대우도 받으면서 여생을 여유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입시지옥, 창의성 말살, 사교육비 부담, 인성교육 실패 등이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접근법이 중요하다. 교육 문제는 아이들을 문제 해결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 교육 문제의 핵심은 입시제도이다. 입시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학생들 입장에서 대학 진학을 한두 번의 수능 시험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좋지 않는 등으로 그동안 쌓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공부는 물론 청소년 시절의 생활 전부가 입시에 매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수능 시험은 폐지하고 대신 중등 과정 동안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그 누적 점수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입시 제도를 고치면 합리적이면서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면 청소년들이 입시 지옥에 시달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정서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또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 그 외에도 그간 해결되지 못한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교도가 아니라 범죄 수법 전수가 이루어지는 교도소를 중범죄인을 수용하기 위한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여 범법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때 벌금이나 범칙금은 재산에 비례하여 재산이 적은 서민층의 생계형 범법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게 하고 사회 인프라와 국민을 통해 부를 쌓게 된 부유층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에 비례해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도록 하면 범법이나 범죄가 줄어들고 국가 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구시대의 유물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하면 국민들의 병역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병역 비리를 없앨 수 있으며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업난 해결에도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와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매월 애국수당을 지급하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애국자들을 우대하면 군인들의 사기와 애국심이 고양되어 전투력이 증강되고 국민들의 애국심도 진작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는 해결 원칙이 있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씩 떼어내어 단편적으로 다루면 해결이 쉽지 않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문제들을 함께 통찰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결 방안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일수록 좋다.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찾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나의 일단의 여러 방안들과 같이 경제를 일으켜 부를 늘리면서 세수를 증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모든 문제가 무리 없이 해결되고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해결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가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국가 경영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것을 국민 앞에 제시해 보여야 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그렇게 엄중하다. 한 나라의 운명과 국민 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 자리에 오르기 직전이나 오르고 난 후에 그것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이며 경제정책이나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것도 두루뭉술한 계획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띤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국정의 시행착오나 실책이 많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